자, 나리스 TV 오늘 나눠볼 이야기는요. 이 영화입니다. 세키가라 대전투. 자, 세키가라 대전투, 세상을 바꾼 6시간의 대전투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제 세키가라 대전투라고 하면 이제 과거에 이제 일본 어떠한 전국시대 때 전국시대의 어떠한 종식을 가져오는, 그래서 일본 천하가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한테로 가는 손에 수중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를 놓고 이제 결전을 벌였던 그러한 전투가 되겠죠. 일단은 이 영화 자체는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일본 그때 전국 시대의 어떠한 어떤 역사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뭔가 그래도 몇 개 들어봐서 안다거나 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보시기에는 이제 뭐 그럭저럭 이제 보면서 이제 뭐 저런 식으로 이제 세키가와라 전투를 표현할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이제 나름의 이제 좀 재미를 이제 느낄 수도 있는데, 전반 엄청 재밌지는 않고요. 그냥 이제 적당히 뭐 재미있는 그러한 형태로 이제 좀 즐길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일본의 어떠한 전국 시대에 대한 어떤 약간 베이스가 되는 그러한 지식이 전혀 없다라고 해버리면은, 그러면 이제 이 영화는 굉장히 좀 재미가 아마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약간 익숙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뭐랄까 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누군지 좀 들어보고, 뭐 여기에 나오는 이제 이시다 미츠나리가 누군지 좀 들어보고 하는 약간의 이제 인물에 대한 최소한의 어떠한 약간의 이제 개념이 이제 있으면은 그런 대로 볼만한데, 그게 없으면 이제 좀 재미가 없을 법한. 그래서 이제 일본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전국시대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한번 좀 볼만하고요. 그게 아니면은 이제 이 영화만 봐버리면 이제 조금 별로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떠한 전쟁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워낙 재밌어 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 이제 뭐 제 또래 남자애들은 전부 다 마찬가지로 이제 다들 삼국지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저도 거의 뭐 삼국지에 열광하듯 봤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뭐 초안지도 읽게 되고 열국지도 읽게 되고 그런 거 다 읽다 보니까 결국 이제 이 일본 역사 전국 시대를 썼던 이제 야마오카 소아치가 썼던 대망이라는 소설, 그게 진짜 길었죠. 그게 이제 20권짜리 대하 소설인데, 이제 그것도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름 이제 좀 그런 류의 스토리들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러한 영화도 이제 보게 됐는데요. 이 세키가와라 전투는 이제 역시나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운명을 결정짓는 그러한 전투가 되겠죠.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러한 전쟁사라든가 이런 전쟁의 이제 이야기를 왜 이제 재밌어 하냐면은, 이제 보통 이제 모든 남자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일단 뭐 여자들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는데, 일단 저는 남자니까 이제 제 남자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아무튼 그래도 이제 여성들은 어떠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어떠한 삶의 행복을, 가족들과의 어떠한 행복,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소확행 하잖아요. 작지만 확실한 행복. 확실히 여자분들은 제가 이제 경험한 바로는 이제 조금 작지만 그러나 이제 확실한 행복들, 그러한 부분에 많은 의의를 두고 즐거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막 일 벌려가지고 고민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컨트롤 할 수 있는 정도의 일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떤 뭐 가족 간의 행복, 또 이제 뭐 크리스마스가 오면은 같이 이제 크리스마스 케이크 자르고, 생일이 오면 이제 자식 생일 파티 해주고, 이러면서 이제 즐기는 그러면서 차 한 잔을 여유롭게 즐기고 하는 그러한 행복들을 확실하게 즐기는 것 같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전반적으로 일 벌리기를 좀 좋아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포인트가 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뭔가 이제 일을 하고 이런 쪽에 훨씬 더 이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작지만 확실한 행복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뭔가를 해야 되고 자꾸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꾸 또 이런 스토리도 뭔가 아기자기한, 물론 이제 제가 쓴 책은 뭐 최근에 썼던 뭐 버태양 기억의 퍼즐 이런 책들은 이제 그 전에 교회 누나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그래도 좀 이제 뭐랄까 좀 오히려 뭐 스케일이 큰 이야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거야말로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의 작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에 어떤 뭐 즐거움을 주는 그런 행복과 관련된 쪽에 더 가깝게 쓰여졌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러나 사실 제가 본질적으로 사실 좋아하는 거는, 제가
이런 어떤 큰 스케일,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역사의 어떤 인물들이 천하 소위 말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세상을 누가 가지느냐를 놓고 벌리는 어떤 한판 승부,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초나라 항우와 한나라 유방의 한판 승부, 그 다음에 위나라 조조와 총나라 유비, 오나라 송건의 한판 승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열국지 손자병법, 그래서 뭐 그러한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의 어떠한 한판 승부들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역시나 세키가와라 전투도 일본 천하를 놓고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그 다음에 죽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이어서 그 아들 히데요리에게 그 히데요시 가문을 지키면서 그 아들이 그 계속 그 자기 아버지를 이어서 천하를 경영할 수 있게끔, 물론 히데요리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당분간은 다른 사람이 섭정을 좀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결국에는 히데요시 천하가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 히데요시 집안을 계속 천하가 계속 유지될 수 있게 이제 하고자 하는 그러한, 과거 이제 히데요시의 충신 이제 이시다 미츠나리 간에 이제 큰 천하를 놓고서 한판 벌이는 도박과 같은 한판 승부, 그러한 것들이 이제 그것의 이제 결정판이 이제 세키가와라 전투가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일본 천하가 이제 확실하게 도쿠가와 이에야스 손에 들어왔죠. 원래 이에야스로서는 그 이시다 미츠나리를 죽이려면 일찍 죽일 수 있었죠. 왜냐하면 이시다 미츠나리가 다른 어떠한 사무라이들에 의해서 쫓겼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몸을 숨길 때가 딱히 없어서, 그래서 이제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 한테로 와서 몸을 숨겨달라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미 이시다 미츠나리를 눈의 가시처럼 사실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속으로는 여기고 있었을 것이고, 이시다 미츠나리만 죽이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때 이미 죽일 수 있었겠죠. 근데 이 영화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그 이야기하는 대사가 왜냐면 가신들은 이제 이시다 미츠나리를 죽이자라고 했었는데, 왜냐면 이시다 미츠나리는 결국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천하를 지는데 걸림돌이 되는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을 이미 그때 당시에도 확신한 거니까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미 죽어 있었고요. 그런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 영화 대사에 따르면은, 물론 뭐 실제 역사는 뭐 그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영화에 있어서는 이제 작가들의 상상력이 같이 들어가게 되는 부분이 될 텐데, 근데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는 지금 내가 이시다 미츠나리를 죽여서는 천하가 내 손에 들어오지 않는다. 도박을 벌이지 않고 천하를 쥐었던 사람이 있었는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 굉장히 이제 사실은 이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 영화에서 포인트가 되는 대사처럼 느껴졌었거든요. 그러한 마음은 이제 이시다 미츠나리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니, 이시다 미츠나리도 세키가와라 전투를 앞두고 이제 이제 전쟁이 이제 나눠졌었는데요. 도쿠가와를 지지하는 동군과 이시다 미츠나리를 지지하는 서군이 양갈래로 나눠져서 이제 그 결전의 날에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때 서군 쪽에서 그 누군가가 누군지 이제 이름은 까먹었는데요. 아무튼 이제 이시다 미츠나리한테 밤에 야습을 하자라는 이제 이 의견을 펼치죠. 근데 이시다 미츠나리가 이거는 천하를 결정짓는 전쟁이기 때문에 세키가와라에서 싸울 거다. 야습은 후세의 웃음거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절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즉 어찌되었건 어느 쪽이 되었던 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되었든 이시다 미츠나리가 되었든 이 천하를 놓고 싸우는 이 전쟁이 그야말로 이제 천하를 이제 쥐고자 하는 전쟁이고, 그러한 전쟁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 모양새 하나하나가 모든 천하인들, 그러니까 그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납득을 하는 전쟁이 되어야만 그것이 이제 천하를 움켜쥐게 되는 거지. 약간 어떤 그 편법이랄까, 혹은 약간의 비열한 술수, 물론 사실 전쟁이기 때문에 비열함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인다는 것이 좀 웃을 수는 있는데요. 전쟁이 원래 비열하든 뭐 하든 이기는 게 전쟁이지, 사실 뭐 스포츠가 아닌데, 그러나 이 전쟁, 말 그대로 전쟁을 위한 전쟁과 전쟁 이후에 이어질 수밖에 없는 통치 행위, 즉 다시 말해서 정치라고 하는 부분까지 감안해버리면은 사실은 전쟁도 기왕이면은 뭔가 정정당당하게 붙은 듯한 그러한 전쟁이 훨씬 더 이제 매력이 있고, 이후에 정치를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이제 이 뭐랄까 손색 없이 천하를 경영할 수 있게 되는 좋은 명분과 힘이 되겠죠. 그걸 두 사람들이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그 이전에 이시다 미츠나리가 자기 쪽에 이제 몸을 숨겨달라고 왔을 때 죽이지 않은 게 될 것이고, 이시다 미츠나리는 그 한참 이후에 세키가하라 전투 쪽으로 이제 세키가헤라에서 전투하는 쪽으로 이제 뭔가 이제 방향성이 돌아가고 있을 때 이에야스를 야스파사라는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영화상에서. 그런데 사실 이제 이 이시다 미츠나리를 키운 것은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아시다시피 이제 그 조선 출병을 명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떠한 그 감정이나 전쟁의 원흉이기 때문에 어떠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쉽게 얘기해서 뭐 좋은 시각으로 봐줄래야 봐줄 수가 없는데, 이제 그러한 것을 떠나서 이제 일본인들에게 있어서 다시 말해서 이제 그러한 어떠한 이 민족적 감정이랄까 그 역사에 얽혀 있는 그러한 어떠한 그 관계를 떠나서 이제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사실은 아주 일본인들에게 있어서 많은 지금까지도 많은 팬을 거느리고 있는 일본 역사 속 인물 중에 한 명이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사실은 일본인들이 상당히 좋아할 만한 캐릭터죠. 왜냐하면은 사실 이때 당시에 일본 전국 시대 하면은 이제 가장 떠오르는 세 명의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되는데, 오다 노부나가나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어쨌거나 사무라이 계급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만은 아주 가난한, 굉장히 천민으로서 이제 무시받던 아주 가난한 농민 계층에서부터 시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야말로 그때 당시 자수성가의 가장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죠. 가장 가난한 밑바닥 계층에서 가난하게 태어나가지고 일본 최고의 자리 이제 간파쿠라고 하죠. 관백이라고 하던데 관백의 자리까지 올랐으니, 그러니까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제 일본인들에게는 상당히 이제 팬층을 거느리고 있는 그런 이제 역사 속 인물이 되는 거죠. 그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오판을 했던 것이 이제 조선 출병이 되겠죠. 가도정명, 명나라 치러 갈 테니까 길내놔라, 그 얘기가 되는데, 사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판단이 원래 이제 우리 조선 그때 군대를 육군 해군으로 나눈다라고 쳤을 때 이제 육군만 놓고 보면은 그때 당시 일본군이 막 파죽 지세를 몰고 왔으니까 일본인들은, 그리고 또 전국 시대였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이제 싸웠기 때문에 무사들이 싸움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쭉쭉쭉쭉 밀려났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조선이라는 나라를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친다라는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얼마든지 자기가 일본 천하를 통일을 했는데 조선 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라는 판단을 했었을 것 같고, 사실 그게 아주 틀린 판단은 아니었죠. 아닌데 왜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틀리게 되었지만 사실은 틀린 판단은 아니었죠. 그런데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이제 사실 몰랐던 것이 이제 조선에는 이제 그 수전의 천재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 이순신 장군, 가장 제 생각에는 대장군이라고 칭호를 붙여야 한다면 제일 어울리는 그 인물 중에 한 명이죠. 이순신 대장군, 이런 식으로. 어찌되었건 이순신이라는 인물이 조선에 있을 것이라는 거는 전혀 있다라는 거는 전혀 알 수가 없었고, 알았다 한들 그 정도의 뛰어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 전쟁을 해보기 전에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조선의 어떠한 수군에 의해서 발목 잡힘으로써 상당히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그것 때문에 이제 본인이 이제 일본을, 물론 나이도 많았지만은 이제 상당히 이제 일본에서 가장 잘 나가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어떤 일본 내에서 정치적으로 사실은 이제 좀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그 어떠한 이제 몸은 아마 화병도 좀 있었겠죠.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몸도 이제 좀 쇠약해지고, 그러면서 급속도로 쇠약해지는데요.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늦지막히 얻은 그 아들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자식을 늦게 얻었기 때문에 아들이 장성하기 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 다음으로 가장 어찌되었건 실력이 가장 이제 세력이 많았던 도쿠가와 이에야스 쪽으로 사람들의 관심이 쏠린 거죠. 그때 제후들의 관심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다이묘들의 관심, 그렇게 되다 보니까 파가 나눠질 수밖에 없는데, 도요토미 집안, 천하는 도요토미 것이기 때문에 도요토미
집안이 계속 이제 비록 히데요리는 나이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아들이었던 히데요리는 나이가 어리지만 그러나 그 천하 자체를 도요토미 히데요시 천하를 유지시켜 주어야 된다는 부분과 주장과 그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어찌되었건 히데요리의 어떤 후견인처럼 하면서 실질적인 통치 행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굵직한 인물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도요토미 히데요시 다음 간의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일단 미츠나리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변심을 하고 결국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천하를 먹을 것이다, 뺏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두 파가 갈려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도쿠가와 이에야스파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어떠한 천하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시다 미츠나리 파가 나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천하를 먹을 이 계획을 마음속에 염두에 아마 두지 않았는가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래서 또 천하를 먹었고, 근데 이제 그 전투가 이제 세키가하라 전투가 되는 것인데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일본의 어떠한 이 전국시대 스토리도 사실은 삼국지 이상으로 너무 재미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야마오카 소하치가 20권을 썼기 때문에 정말 이게 방대해서 저도 책으로 읽기가 방대해서 저도 대학생 때 사실 읽었고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사실 읽을 수 있었죠. 지금 사회생활 하면서 그거를 다시 읽어라 하면은 너무나도 읽고 싶은데 늘 다시 읽어야지 하면서도 읽지 못한 채 세월은 그렇게 흘러왔어요. 근데 사실은 역시나 이제 어쨌든 이시다 미츠나리는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키웠던 인물이 되는데요. 이 영화에서 또 하나 재미난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이 어쨌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괜찮은 대사가 이시다 미츠나리는 원래 이제 어떠한 절에서 키워지는 아이였는데요. 이시다 미츠나리가 어린이였던 시절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사냥을 하러 나왔다가 어떤 그 절에 이제 들르게 되고 물을 좀 갖다 달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이시다 미츠나리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이제 물을 갖다 주죠. 근데 이제 물을 갖다 주는데 어떻게 갖다 주느냐, 이제 차를 끓여서 갖다 주는데요. 처음에 나왔던 차는 꽤 큰 그릇에 적당한 온도로 데워진 마시기 좋은 차가 나왔죠. 그거를 첫 잔 갖다 주니까 히데요시가 그거를 마시고 그 다음에 한 잔 더 갖다 달라고 하니까 이제 그것보다는 더 적게 한 절반 정도 담고 온도는 조금 더 올라간 그러한 차가 나왔죠.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걸 마시고 세 번째 한 잔 더 갖다 달라고 하니까 진짜 조그만한 찻잔에 굉장히 뜨겁게 그 다음에 향을 진하게 우려낸 그러한 차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렇게 이제 세 잔의 차를 마시고 이시다 미츠나리를 너 내 밑에 내가 키워줄 테니까 내 밑으로 와라, 이렇게 해서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시다 미츠나리를 키워주게 되었다. 그게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이시다 미츠나리의 첫 만남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 세 잔의 차 이야기는 꽤 유명한 이야기죠. 근데 이제 이 영화에서는 그 차 이야기가 나오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장면은 아니고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랑 이시다 미츠나리랑 다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제 이시다 미츠나리가 이제 다 컸을 때인데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만나서 서로 이제 그때를 회상하면서 대화를 하는 부분인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때 너가 세 잔의 차를 가져왔을 때 나는 고민을 했다. 너를 내 부하로 삼을 것인가, 너를 없애버릴 것인가. 그렇게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한순간에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거를 너를 부하로 삼을 것인가 없애버릴 것인가 고민하게 된 이유는 이 부분이죠. 이 세 잔의 차 이야기가 두 가지로 항상 해석이 되는데, 첫 번째 좋은 쪽으로 해석하면은 이시다 미츠나리가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극진히 대접을 했다.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는 이 사냥을 하다 온 상태이기 때문에 갈증이 날 테니까 이제 물을 적당한 온도를 해서 차를 끓인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말 그대로 그것보다는 이제 갈증이 해소되었으니까 조금 더 물량을 줄이고 온도를 조금 더 올린 거고, 마지막은 이제 진짜 그 차에 맛있는 향을 느끼라고 해서 차를 차답게 끓여 나왔다. 이렇게 관점으로 봐버리면 그거는 이제 아주 그야말로 이제 고객 중심의 어떠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또 역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견해도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물을 갖다 달라고 해서 갖다 줬는데 이게 또 갖다 달라고 하니까 약간 이제 낮춰서 한 중간 정도로 갖다 줬는데 또 갖다 달라고 하니까 이제 아예 그냥 저기 뭐지 아주 뜨겁게 해가지고 조금만 해서 이제 갖다 줬다. 이렇게 봐버리면은 이제 아주 맹랑한 꼬마가 돼버리는데 그 판단을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했겠죠. 그러니까 이 영화 대사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죠. 너를 우호적으로 해석해서 내 부하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괘씸하게 해석해서 너를 죽여버릴 것인가 그거를 고민했었는데 원래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이 그렇게 순간적인 판단에 찰나에 따라서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는 것이다. 그런 식의 이제 대사가 이제 영화에서 나오는데 이제 세 잔의 차 이야기가 그렇게 두 가지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 그런 대사가 들어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그렇죠. 아주 사소한 차이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요전에 제가 그 책 총균세라는 책을 리뷰했을 때도 사실은 어떠한 민족 문명의 제일 처음에 인류의 발상지는 막 아프리카 쪽 이쪽이었는데 지금 보면 그쪽이 제일 가난하고 현재 다른 데서 문화가 융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이제 사실은 작은 여러 가지 차이들 특히 대표적으로 어떠한 기후대에 속하느냐 어떠한 어떠한 그러니까 대륙 위치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기후가 되는데 어떤 기후에 속하느냐 이러한 차이가 상당히 이제 나중에 봤더니 굉장히 어떠한 민족은 융성하고 어떠한 민족은 쇠퇴하게 되는 그러한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그 민족의 흥망성쇠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총균세에서 이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느낌대로 삶이라고 하는 그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되었건 포인트는 이시다 미츠나리가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처음 만났을 때 세 잔의 차를 그냥 그런 식으로 갖다 주지 않고 누구나 다 하듯이 평범하게 차를 끓여서 갖다 줬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눈에 들었을 리가 없죠. 근데 이시다 미츠나리는 어찌되었건 그때 당시에 영리하게 그런 식의 특징 있게 차 세 잔을 갖다 줌으로써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고민을 하게 만들었고 궁극적으로는 그 애를 데리고 자기가 키워주는 형태로 그렇게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이시다 미츠나리의 인생의 변화가 이루어진 것이고 굉장히 크게 도요토미 히데요시 밑에서 이제 출세를 하게 된 그런 케이스가 된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재미난 게 야마오카 소아치가 쓴 대망을 보면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굉장히 훌륭하게 묘사가 돼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묘사가 되거든요. 근데 야마오카 소아치가 쓴 대망 이외의 어떠한 이 세키가하라 전투라든가 아니면 이 시대의 어떠한 묘사를 한 어떠한 영화나 드라마나 때로는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에도 이제 전국무쌍이라는 게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가 그때 당시에 어떠한 스토리를 좀 봤는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썩 그렇게 매력 있는 캐릭터로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다른 작품들을 접해보면 오히려 이시다 미츠나리가 전쟁에는 패했지만 굉장히 이제 이시다 미츠나리가 굉장히 의롭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굉장히 음흉한 남자로 많이 이제 묘사가 되는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요. 사실은 야마오카 수아치 소설을 빼놓고서는 거의 그렇게 묘사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 영화에서도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굉장히 음흉하고 천하를 삼키려고 하면서 의문스럽게 겉과 속이 다른 그러면서도 굉장히 잔인할 때는 굉장히 잔인한 그러한 형태로 이제 좀 느껴지게 만들었고 이시다 미츠나리 쪽은 굉장히 오히려 정의롭고 사람이 순수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성격적으로는 손해를 보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치적이지 못한 그러한 형태로 이제 그렇지만 오히려 정의롭고 의로운 그러한 느낌으로 오히려 이 영화도 묘사를 하는 것 같아요.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대한 평가를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할 텐데 어찌되었건 이 영화에서도 이시다 미츠나리 쪽을 더 의롭게 보고 있는데 그러나 야마오카 소아치가 되었든 다른 사람의 작품이 되었든지 간에 공통점은 도쿠가와 이에야스 정치력에 있어서만큼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시다 미츠나리보다 훨씬 더 월등하고 압도적이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이시다 미츠나리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밑에서 굉장히 빠른 출세를 했는데 그 이시다 미츠나리의 출세 비결은 정치력이 좋았다기보다는 행정력이 굉장히 좋았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 행정의 귀재. 지금도 현대 우리 뭐 예전에 이제 그 어떠한 현대 정치인들 중에서도 뭐 정치를 했던 사람 중에서도 뭐 몇몇은 굉장히 이제 행정을 잘했다, 행정의 달인이다 하는 그러한 어떠한 수식어를 달고서 이제 정치계에 뛰어든 사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 행정 능력을 인정받아서 이제 그 정치까지 하게 되는 그러한 케이스들도 우리는 심심찮게 보게 되는데요. 이시다 미츠나리가 굉장히 이제 행정관으로서 행정 능력이 뛰어난 그러한 인물로서 행정력으로 이제 출세를 한 케이스죠. 근데 이시다 미츠나리는 대표적으로 말 그대로 행정가 스타일이 되다 보니까 정치가 스타일하고는 좀 다르죠. 근데 도쿠가 이에야스 말고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 굉장히 이제 가난한 농민에서부터 최고의 자리까지 오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엄청나게 정치적인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정치를 하고 그 밑에서 이시다 미츠나리가 행정력으로서 굉장히 그 시스템을 이렇게 잘 돌리면서 이제 받쳐주었을 때는 최고의 이제 파트너가 되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은 상황에서 이시다 미츠나리가 정치력까지 발휘를 하려다 보니까 사실은 그게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한테 밀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세키가와라 전투도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동군과 서군이 이제 서로 맞서 싸우고 있는데, 사실 이 영화를 봐도 그렇지만은 초반에는 굉장히 서군 쪽이 굉장히 잘 싸워서 도쿠가와 쪽이 의외로 굉장히 이제 고전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 다이묘들이 사실은 이제 서군에 소속돼 있었던 동군에 소속돼 있었던 간에 사실은 이기는 편 우리 편 이러면서 이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사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어떠한 그 키포인트가 되었던 인물이 이제 히데아키라는 인물인데요. 사실은 이제 히데요시 이 집안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이죠. 그 히데아키가 원래는 서군에 소속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군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이제 계속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쪽이 전쟁 이전부터 이제 히데아키가 자기 편에서 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자꾸 이제 소위 이제 물밑 작업이 이루어진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튼 히데아키는 계속 이제 그 서군 쪽에 있었으나 그러나 이제 마음속으로는 이제 계속 갈팡질팡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결국에는 히데아키가 도쿠가와 이에야스 쪽으로 편을 돌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 쪽과 싸우고 있었던 다른 다이묘인 이 오타니 교부라는 그 인물이 지휘하는 그 군대를 공격하게 되고, 이 히데아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서군 쪽의 몇몇이 동군으로 돌아서거든요. 그렇게 됨으로써 결국 궁극적으로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시다 미츠나리를 이기고 이시다 미츠나리가 전쟁에서 지게 되는 그러한 케이스가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그 어떠한 의사결정, 그러니까 최종 결정, 사람들이 그러한 여러 다이묘들이 그런 쪽으로 도쿠가와 이에야스 쪽으로 이제 최종 결정을 내리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상당한 어떠한 그 정치력하고 연관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시다 미츠나리는 대부분 제가 이 부분을 묘사하는 여러 어떠한 뭐 영화가 되었든 책이 되었든 이러한 작품을 보면은 이시다 미츠나리는 굉장히 꼿꼿한 어떠한 말 그대로 행정 잘하고 뭐 입 바른 소리 잘 못하고, 그러나 대신 굉장히 순수한 뭐 그러한 어떠한 인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음흉하지 않고 의문스럽지 않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A는 반드시 A라고 얘기해야 되고 B는 반드시 B라고 얘기해라 직성이 풀리는, 그러니까 순수하지만 동시에 이제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할 수 있겠죠. 왜냐면 워낙 입 바른 소리를 잘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정치력에 있어서의 어떤 열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시다 미츠나리는 결국에는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러니까 산전수전 다 겪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정치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대가 사실은 될 수 없었다라고 어떠한 결론을 지을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천하는 결국 도쿠가와 이에야스 손에 들어오게 되죠. 근데 사실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인물도 그 난세라고 하는 전국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어떠한 고난을 겪어야 했었고, 사실은 도쿠가와 이에야스 자체도 어렸을 때 다른 요시모토 집안이라던가 이제 오래돼서 이제 까먹었네. 오다 노부나가 아빠 이름이
노부 뭐였던 것 같은데 어찌되었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볼모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도. 그래가지고 이제 상당히 이제 어렸을 때 많은 시련을 겪었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오다 노부나가와 이 저기 그거 서로 동맹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첫 번째 부인이 오래돼서 이제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첫 번째 부인이 그 요시모토라는 인물 집안 사람의 여자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 요시모토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첫 번째 부인의 그 저기 이 그 부인의 집안이 이제 요시모토 집안인데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동맹을 맺고 있는 오다 노부나가. 근데 그 오다 노부나가가 요시모토 지방과는 서로 이제 상극이라서 결국에는 이제 전쟁을 통해서 오다 노부나가가 그 요시모토 집안을 괴멸시키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첫 번째 부인은 도쿠가와 이에야스한테 불만이 많죠. 왜? 그 사실은 자기 집안을 멸망시킨 게 오다 노부나가인데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오다 노부나가와 계속 동맹을 굳건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인이 자꾸 이제 불만을 얘기하게 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제 첫째 아들을 얻어서 그 아들이 노부야스죠. 오다 노부나가의 노부라는 이름과 이에야스의 야스라는 이름을 합쳐서 이제 노부야스라고 이름을 지었던 걸로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데요. 그 엄마가 계속 이제 아들한테 오다 노부나가는 저기 뭐지 그 우리 집안을 멸망시킨 이 엄마 집안을 멸망시킨 아주 나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오다 노부나가는 이제 그 결국에는 도쿠가와 이에야스한테 네 첫째 아들을 할복시켜라 라고 하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그렇게 되기까지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네 아들을 할복시켜라 라고 하게 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어쨌거나 자기 부인 첫째 부인도 죽게 되고 자기 아들을 할복시키죠. 첫째 아들을 할복시키고 그리고 자기 아들을 할복시킨 이후에도 어찌되었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오다 노부나가와 끝까지 이제 동맹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오다 노부나가의 가장 이 잘 나가는 부하였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제 그 오다 노부나가를 나중에 이제 그 혼노라고 하는 그 혼노사라고 하는 절에서 아케치 미스히데라는 인물이 반란을 일으켜서 오다 노부나가를 죽이게 되고 그 아케치 미스히데가 오다 노부나가를 반란을 일으켜서 오다 노부나가를 죽였는데 그 소식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다른 데랑 이제 전쟁하고 있는데 그 전쟁터에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 전쟁을 얼른 끝내고 와가지고 아케치 미스히데를 괴멸시킴으로써 결국 천하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쥐게 되었던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흘러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조선 출병에 실패하고 그러면서 점점 쇠약해지다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아들 히데요리는 너무 어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시다 미츠나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에 상당 그 일본을 관리하는 힘의 무게추가 도쿠가와 이에야스한테 많이 가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시다 미츠나리가 도쿠가와가 그 천하를 먹게 될 것을 두려워해서 염려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천하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시다 미츠나리가 자기 충성스러운 부하죠.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있어서는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대결전을 벌이는 그래서 일본이 두 갈래로 나뉘어서 싸웠던 그런 전투가 이제 세키가와라 전투가 됩니다. 결국 최종 승리자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되죠. 사실은 이런 난세 전쟁하고 이러한 이야기들을 볼 때마다 사실은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남는다라는 게 얼마나 사실은 좀 비정하고 이게 정말로 만만치 않다라는 생각들을 늘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세상에 어떠한 크고 작은 이야기들 속에서 이거는 굉장히 큰 사건이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거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 비극적인 사건들이 있겠으며 얼마나 많은 진짜 뭐랄까요 정말 웃음과 눈물이 공존하는 그러한 드라마가 있겠습니까? 웃음도 뭐 때로는 이제 헛웃음이 될 수도 있겠는데 어찌되었건 똑같은 사건이지만 세키가와라 전투라고 하는 똑같은 사건이지만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는 천하를 쥐어준 사건인 반면에
이시다 미츠나리에게는 모든 것을 이제 다 잃게 되는 그러한 이제 사건이 되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러한 전쟁사, 이러한 역사들을 볼 때마다 다시 한번 이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죠. 어찌되었건 그 태어나신 모든 우리 그 생명은 죽기 전까지 어떻게든 생존해내는 거, 그게 이제 모든 생명체의 운명이죠. 우리가 벌레 한 마리를 탁 죽여도 그 이미 찌그러진 벌레가 어떻게든 앞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쨌든 태어났으면은 죽는 그날까지는 어떻게든 생존을 위한 궁리를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사라지는 것이다 라는 부분들.